우리가 신약 개발할 때 한 20년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그중에 5, 6년을 후보 물질 발굴하는 데만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AI가 해줘 버립니다. 내가 DNA 상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구글이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늦어도 한 10년, 15년 후면 항암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무리 이제 극복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우리 대중의 인식이나 업계의 변화도 AI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AI의 발전이 지금 뭐 중국, 미국이 막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AI를 발달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기업화를 하고 뭐 결국에는 그 경제에 이제 쓰임을 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발전 투자 단계라고 보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산업화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제약, 의료 분야에서 많은 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쪽이 돈이 엄청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 AI가 의학이나 제약 분야에 어떤 영향을 좀 유의미하게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AI가 뭐 세상에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것 중에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했던 너무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러 분야 산업의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당연히 의학이라든지 제약 산업에도 인간 훌륭한 연구자들이 뭐 이제 우리 현대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난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된 뭐 예를 들면 불치병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또 제약 산업에서 이게 연구로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AI가 들어와 가지고요.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뭐 수일, 수개월, 뭐 몇 년 만에 몇십 년간의 인간의 노력들을 한 방에 해소해 버리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작년도 우리 노벨상, 노벨 화학상을 차지한 구글의 연구자 2명이 있는데요. 네.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소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과 한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던 게 노벨상이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AI 분야의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최초고요. 거기다가 이런 구글이라는 정말 잘 나가는 기업에 지금 한창 연구하고 있는 30대, 40대 인력이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력들의 이 기술 자체가 이 화학 분야 기술이 아니잖아요. AI잖아요. 네. 근데 왜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을까라는 것에 상당히 언론이 주목을 했거든요. 알파폴드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이 기술이 뭐 하는 기술이냐면은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한 20만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를 AI가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약 산업에 매우 지금 특효이고 상당한 어떤 진전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제약 산업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AI가 지금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인간 연구자들이 보통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단백질과 특정 물질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게 어떤 기전이 있나 이걸 배양하고 실험하고 막 이렇게 밝혀내는 정말 소위 발품 파는 과정이 한 5, 6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약 개발할 때 한 20년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그중에 5, 6년을 후보 물질 발굴하는 데만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AI가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파폴드 기술이 그것에 기여를 하고 한 있죠. 몇 년 할 거를 순식간에. 뭐 어떤 경우에는 6주 만에 발견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시켰다. 근데 그것의 효과나 어떤 타겟 적중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완성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니까 비용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거대 제약사, 특히 이제 미국 기업 제약사들이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알미럴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제휴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앱사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AI를 가지고 단백질 생성하는 플랫폼,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신약 개발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앱사이에다가 이 대형 제약사들이 수천억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대부분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암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암들도 많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불치의 암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이 AI가 투입돼 가지고 늦어도 한 10년, 15년 후면 항암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암을 이제 극복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사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연구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AI가 해결을 하면서 의학 산업과 제약 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뭐 거대한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AI 이제 써보신 분들이 이제 경험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뭐 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간을 정말 수초 단위로 줄여주기 때문에 뭐 검색하고 할 시간을 정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뭘 찾아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AI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어떤 의료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반영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일단 AI는 기본적으로 패턴을 찾아내잖아요. 이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기과학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정말 하늘에 뭐 여러 구름이나 뭐 태양의 저 조각량이나 이런 뭐 움직임들 데이터로 확보를 했을 때 인간이 그걸 가지고 뭔가 패턴을 찾아내고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다 보면은 이게 거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정교한 패턴들을 찾아내죠. 근데 그것이 다음에 어떤 그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되면은 예측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영역부터 AI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의학이나 제약과 같은 정말 인간의 생명 연장과 건강한 삶과 관련된 이런 산업에까지도 이게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돈을 쓸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목숨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학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암 같은 거,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달려 있는 그런 거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 하면 이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제약사들이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다른 분야들도 차곡차곡 AI가 주도하는 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약 업계도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AI 경쟁력이 전체 제약 그 프로세스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기반 생태계나 기술 업체들의 수준이 높은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약사들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20년경부터 AI 바람이 제약업계에 엄청나게 불어 닥치면서 이 AI 기술 업체들과 거대 제약사들 간의 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뭐 구글 알파폴드 기술로 대표되는 단백질 관련된 연구 분야에 AI가 투입되는 성과들이 나오면서 이게 실제 프로젝트에 이제 뭐 수천억짜리 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결과들이 이제 아마 2030년대 후반에 속속 등장할 거거든요. 아마 대중들은 그때 가야 이제 깜짝 놀라겠죠. 야, 이게 항암제가 개발이 됐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루게릭병 치료제가 개발됐어. 네. 이런 정말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불치병들이 AI로 해결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부터 우리 대중의 인식이나 업계의 변화도 AI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하나 예언을 하자면은 구글이 알파폴드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는 곧 제약사 선언을 하지 않을까. 아, 구글이 네. 이제 제약사가 왜냐면 될 한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동차 업계가 최근 20, 30년 거대하게 변한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네. 과거에 현대차, BMW, 벤츠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 잘합니까? 아니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잘합니까? 실리콘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그쪽이. 그게 이제 20, 30년간에 진행이 된 거거든요. 중심축이 IT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로 넘어왔거든요. 네. 정말 자동차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이었는데도 IT가 점령을 한 거거든요. 네. 제약 산업도 빠르게 지금 그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저는 뭐 수년 내에 AI 기술력을 가진 기업 혹은 제약사 중에서도 AI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IT 기업이 제약사가 되는 선언들도 속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IT 기업이 제약사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제약사가 그런 걸 개발하기보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경쟁력은 구글 같은 그런 AI 모델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더 쏠려간다. 그러니까 거기가 모든 걸 이제 모든 산업을 독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런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AI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 기술이 모든 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차지할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뭐 당연히 타당한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학이나 제약 산업, 뭐 예술 업종, 혹은 뭐 마케팅, 네. 뭐 디자인 이런 정말 기술이랑 관련 없던 좀 전혀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지금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판에선 결국에 그 AI 모델이
여기서도 결국에 승자 독식이 되겠죠? 아니면 이게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쓰이는 시대가 될까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네.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게 기술 분야에 투자가 거대하게 일어나는 분야일수록 다양한 옵션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술, 한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경우보다는 그 해당 기능이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들과 알고리즘이나 기반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중에 이제 시장을 양분하거나 뭐 혹은 또 이렇게 다각화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분야의 특정 영역의 특정 기능에 해당 알고리즘이 효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몇몇 기업들이 이것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 뭐 AI 뭐 모델 개발 안 하는 곳들이 없는데 가장 그래도 좀 뭐랄까 선두주자라고 말할 만한 곳들이 지금은 현재 버전으로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최근 뭐 2, 3년 사이를 보면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연합을 한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오픈 AI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 뭐 이제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픈 AI 지분 51%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있는 회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산하라고 얘기하면 오픈 AI가 되게 섭섭하겠지만 51%니까. 예, 같은 뭐 이렇게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뭐 이제 이 두 기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가장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가 이슈가 됐습니다. 생성형 AI 분야 그렇죠. 이 거대 언어 모델 분야만 놓고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연합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 요 세 개 기업을 들 수가 있고요. 뭐 기타 이제 신생 업체들이 막 생기고 있죠. 새로운 변화 속에는 또 새로운 강자들 탄생하지 않습니까?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자신만의 거대 언어 모델과 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업계별로 이 작은 파이들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들도 펼치고 있죠. 테슬라가 밀고 있는 그록은 어떻습니까? 그록도 상당히 성능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록은 지금 이 뭐 단순히 뭐 IT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앞으로 테슬라가 펼쳐갈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제조와 디바이스와 관련된 영역에서 핵심 엔진으로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완전히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은 내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자동차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음성 인식이나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통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기반 기술로서 그록의 어떤 수준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점에서 테슬라의 그록은 뭐 약간은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다. 특화된 AI 정도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는 유사한 기능들을 보여주지만은 아마 테슬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약 분야에서도 보면은 결국에 인류의 어떤 뭐 질병 이런 것들이 뭐 2045년 되면 뭐 다 이제 대부분 이제 다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인류가 뭐 영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만화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우리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 몸에 이식해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 어릴 때 만화 볼 때는 그런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우주 여행하는 만화인 줄 아셨죠.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행성을 만든 이 왕이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제공해서 영생을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영생을 사는 부자들의 신하 뭐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론 목숨이 단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화의 어떤 설정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제약산업 말씀드렸지만은 항암제 개발되고 뭐 불치병, 난치병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 질병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 성과를 보면은 아까 구글의 알파폴드라는 기술이 요즘 DNA, RNA 정보까지 포함해서 연구 개발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DNA 상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구글이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전 의학이라고 하죠. 내가 걸릴 질병을 미리 좀 예방해 주세요. 영양제 투입해 주세요. 뭐 이런 약 투입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더 많은 수면 연장을 얻겠죠. 결국 정말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술 혜택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게 단순히 인간 세상이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영화의 설정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몸에다가 뭘 이식해가지고 내가 남은 시간, 라이프 시간이 기록되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충전을 받으면은 내 삶이 더 늘어나고 이게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발전이라는 게 전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소수의 돈 많은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로봇까지 개발이 되면 사실 근로자가 이제 점점 더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도 올 텐데 네. 그러면 이 돈이 없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걱정되고요. 네,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이나 앞서 이제 인류를 생각하는 이런 또 경영자들은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전 회장이 네. 2020년 경이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로봇 텍스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 측면이죠. 네. 로봇을 생산 현장에 활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인력들을 감축해야 되고 인간은 그 해당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실직자가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뭔가 포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당장 뭐 2030년 경에 제조 현장에 뭐 20% 이상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 대체를 당하는 인력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영역일수록 거대 자본가나 권력자들이나 혹은 세상을 가장 앞서 나가는 이런 세력들의 의중이 그들의 이익에 맞는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거예요. AI가 지금 그 분야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빅7, 뭐 M7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업계, 미국이 이끄는 AI 업계, 과연 인류의 보편적인 진화나 발전을 이끌 것인가? 상당한 의문이 있고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인류가 앞으로 갈 길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AI가 대체하는 그 직군들에 계신 분들이 실직자가 되지만 또 다른 직업이 또 생겨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옛날 산업혁명 때는 그래도 사람이 쓰이니까 결국에 무언가 대체할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는 사람 자체가 안 쓰이니까 사실상 이제 사람은 그냥 소비하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소비하는 그냥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일을 하지 않고 뭐 세금에서 뭐 기본소득 받아서 이제 뭐 삶을 연명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AI가 발전되면은 이제 어떤 식의 인류의 삶이 좀 진행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이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지금 말씀하신 현상들이 저는 뭐 빠르면 1, 20년 내에 나타날 것이다. 네. 이게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가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뭐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주 5일 근무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거에 주 6일 근무할 때도 있었고요. 아마 저희보다 더 선조들은 매일매일 일을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량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거 아닌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잃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인간도 버텨왔습니다. 지금 AI 시대에는 지능이 AI로 대체되고 있죠. 당연히 더 많은 생산성을 AI로 인해서 확보는 하겠지만 단순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뭐 시간이나 이런 어떤 경험 측면에서는 인간의 노동이나 어떤 이 일에 대한 영역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9 to 6로 만약에 적정한 수준의 일을 계속 하려 치면은 9 to 6로 일주일에 5일 동안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관리하는 AI가 내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AI의 세팅을 바꾸고 AI가 만들어준 성과를 확인하고 선택하고 비판하고 이걸 또 다른 영역으로 이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에 인간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고 실제 일은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 5일 9 to 6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 3일 근무 혹은 하루에 3시간 근무 이런 네. 어떤 형태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도 뭐 주 4.5일 근무라든지 이게 되게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뭐 충분히 미래로 보면은 맞는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죠. 이게 그러면 자본가가 AI를 쓰고 로봇을 써서 똑같은 생산성과 수익을 얻는데 사람들은 일을 절하니까 임금을 적게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이 자본가 기업가들이 뭔가 똑같은 어떤 인센티브를 더 추가로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거를 뭔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보장해 줄 것인가? 이건 이제 합의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게 표준으로 형성될 것이냐. 앞으로 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고 이게 고민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기업도 돈을 벌려면 어딘가에 그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뭘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줄 사람이 또 필요한데 뭐 기계가 사주진 않을 거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소비를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은 기업에서 뭐 일자리나 이런 걸로 줘야 될 텐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로봇세나 이런 걸 걷어서 이제 기본 소득 같은 걸 제공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또 될 것인지 아닐 네. 것인지, 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제약 분야가 지금 어쨌든 지금 큰 돈이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지금 그래도 가깝게 온 이제 투자가 아닌 순수하게 이제 AI가 돈을 벌어오는 그런 대규모 산업으로 예측되는 곳들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능력을 AI가 확보하는 것이 소통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챗GPT랑 대화를 해보면은 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뭐 소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 감정 표현도 해요. 네, 얘한테 맞아요. 막 자극을 걸거나 야, 너 왜 이런 소리를 하냐,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막 사과도 꾸벅합니다. 이제 진짜 친구처럼 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제가 이거 제작 당시에 또 그 제작진과 소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성형 AI를 가지고 친구가 되고 이것이 연인이 되는 10대, 20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사귀지 않고 AI와 사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그만큼 AI가 소통 능력이나 감정 표출이나 의식의 지배의 영향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세상이죠. 결국 뭐 이걸 좀 이제 다르게 기회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간의 아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영역에도 AI가 그것보다 그 이상의 소통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뭐 상담사라든지 네. 뭐 정말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 이런 거는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했지만 AI가 심리 치료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패턴을 인식해서 그렇죠. 이 사람의 상태나 혹은 이제 효과적인 해결 방안들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AI는 또 로봇에 탑재되지 않습니까? 네. 로봇의 표정까지 바뀝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간 같은 표정을 짓는 로봇의 형태의 기계가 챗GPT 같은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동요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인간의 소통이 아주 긴밀히 일어나는 어떤 서비스 업종들, 그리고 이것을 또 기반으로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들에 많은 AI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